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웨딩그룹 스칼라티움 대표이사 신상수입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그 휴넷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휴넷과 함께 많은 구애 작전을 제가 펼쳤었는데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휴넷은 뭔가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대표이사님이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반응 상태 좋아야 합니다. 네? 많이 웃어주시고 많이 박수 쳐주시고 알겠습니까? 네. 예. 혹시 여기서 그 전부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뭐 결혼하신 분들은 지금 밖으로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뭐 감이 이렇게 있으면 되게 먹음직스러운 감이 있고 또 안 먹음직스러운 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엔 전부 다 먹음직스러운 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미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정말 너무 행복한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해요. 네. 저는 근 20년간 이렇게 젊은 에너지만 신부님들만 상대를 해 나가면서 한 4만여 쌍을 제가 결혼을 시켰습니다. 예.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4만여 쌍에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25평 웨딩드레스 사업을 하는데 25평 공간에서 그것도 6층에 되게 드레스샵 오면 쇼윈도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쇼윈도우가 없는 6층에서 했습니다. 그때 직원은 저하고 와이프하고 여직원 둘 이렇게 4명이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 직원이 약 130여 명 됩니다. 그리고 웨딩홀이 5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목화의 식장 아시죠? 네, 그거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강남 목화의 식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네. 대한민국 외식장의 어떤 거의 시초적인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 중에서도 정말 잘 나가시던 분들이 결혼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하고 구리하고 수원, 영토, 상암 월드컵 경기장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앙드레 김 선생님이 이렇게 가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또 하나 이협적이고 도전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앙드레 신이 되고자. 네, 그래서 드레스샵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 드레스샵이라고 제발 하지 말자. 드레스 디파트먼트라고 하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빌딩을 쓰고 있으면 디파트먼트 아닙니까? 예? 한층 조그만 여면 샵이지만 그쵸? 예, 그래서 성능역에 드레스 1층부터 6층짜리 드레스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자체 브랜드가 3개, 저희 자체 브랜드도 있고 미국에서 수입해서 최고급 수입 드레스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드레스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시죠? 예. 잘난 체 되게 많이 하려고 지금. 매출이 얼마나? 저희가 이번 올해 매출을 쓰려고 하는 것이 원래는 한 400억 하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메르스 있고 경기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350억 올해 매출 목표 그건 달성할 것 같습니다. 예. 130명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130명에 토요일 일요일 아르바이트들 오잖아요. 아르바이트라면 한 근 1000명 정도 5개 웨딩을 해서 근 1000명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19년 됐거든요. 제가 사업을 한 지.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을 딱 3년 했습니다. 이야기 다 나올 건데요. 그런 속에서 정말 제 과거를 알면 여러분들 놀랄 겁니다. 너무너무 찌질이었어요. 정말 찌질이었어요. 그냥 늘 슬프고 늘 분노하고 그래서 늘 술 먹으면은 엉엉 울고 선배들한테 그리고 내 동료들이라든지 내 주변에 그러니까 꿈은 많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너무 많은데 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고 내 야망과 이런 것은 그 누구보다 뜨거운데 아무것도 갖추질 않은 상태에서의 내 모습은 정말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자양분이었지 않나. 그 어떤 자기 열등의식이랄까? 이런 것들.
예. 저는 지금 여러분 꿈의 그 타워 팰리스에 살고 있습니다. 예. 펜트하우스 아시죠? 100평? 예. 거기 살고 있습니다. 잘 나가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예. 잘난 척 일부러 해봤습니다. 왜냐면은 정말 그 찌질이었던 사람이 그런 20년 만에 그렇게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 과연 무엇인가 비결은 있지 않을까? 이런 의아심과 여러분들이 좀 그런 속에서 그냥 저는 말 잘하는 어떤 뭐 공부 잘하는 교수 뭐 이런 층이 아니에요. 예? 그냥 완전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예. 포장마차도 해봤고요, 오뎅 장사도 해봤고요,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 안 해본 게 없고요, 정말. 예? 뭐 그랬던 삶이에요. 예. 근데 무조건 돌격 앞으로. 예. 뭐 그런 정신으로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오늘 제목이 나는 철학이 있는 기업을 만들고 싶다 라는 것은 창피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님이 잘하는 분 선물 주세요. 20권 가져왔습니다. 예, 대표님한테 잘 보여야 합니다. 늘 제가 직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대표님하고 경영 마인드와 의식 세계를 조준해서 맞추어라. 그러면은 성공한 직장인이 될 수 있고 똑같이 대표님 자리를 이어파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 대표님이 될 수 있다. 맞죠? 대표님 맞죠? 아, 반응 없네. 예. 그래서 저는 이 나철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가져왔고요. 그 나철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나철기는 책 보면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필독서로 우리 대표님이 지정해 줄 걸로 믿기 때문에 나철기 이야기는 별로 할 게 없을 것 같아서 제 인생 이야기나 재밌게 그냥 여러분들과 하고 싶고 뭐 여러분 질문 받아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사원이 있습니다. 사원이 5개가 있는데 나의 인생이 녹아있는 사원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저는 제 이름이 장사꾼 기질 성장 배경이 되놨죠. 예, 제 고향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딱 제가 태어난 때 2년 후엔가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내가 2살 때 내 마을, 제가 태어난 마을입니다. 여기가 내 뛰어놀도 놀이터죠. 아주 시골이라는 것이죠. 예, 아주 벽촌 오지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포장도로가 됐던 곳입니다. 예, 이게 접니다. 이게 멋지죠? 제가 7살 때. 예, 그리고 이게 제 아들입니다. 예. 저는 재밌게 하고 오늘 여러분들 아침인데 재밌게 하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장사상자 빼어난 술자 씁니다. 예, 빼어난 장사꾼 해가지고 이게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나는 아주 각인시키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저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래서 여부리 알죠? 여부리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제 아들을 잘 키우고 싶어요. 너무너무 멋진 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이름은 재상제자 하늘민자. 예. 재상으로 키우고 싶어요. 재상하면 국무총리예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2세대 경영을 서서히 준비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녀까지. 네. 이 시골 그 촌놈이 말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그런데 우리 아들한테 늘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은 재상제자 하늘민자는 얘가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민이니까 재민이는 재밌어야 돼. 이렇게만 이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정체성. 그걸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재미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즐거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복하지 않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라. 행복한 일만 해라. 그것을 우리 아이에게 계속 세뇌시키듯이 저는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또 늘 즐겁게만 삽니다. 우리 둘은. 예. 한 번은요 우스갯소리로 어떠다가 그 펜트하우스에서 하는 저희가 라면을 끓여 먹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울었어요. 왠지 아세요? 요리사를 회사에 가면 요리사가 50명이 넘거든요. 아주 수석 요리사들만. 그런데 우리가 라면을 끓여 먹다니 야 집에다가 진짜 요리사를 두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자. 꺼이. 그때는 녀석도 아주 맞아요 아버지 이랬습니다. 예. 자, 제가 고등학교 때 하고 대학교 때 이제 광대 역할을 좀 했습니다. 예. 고등학교 때 모습입니다. 선배님 여기 금호 문학의 밤 이렇게 나와 있죠, 선배님. 예. 그때
제가 접니다, 저. 예. 연극반 활동을 했었죠. 탤런트 스테이지에서 광주의 고등학교 16개 학교가 탤런트 이 연극으로 해가지고 경연해서 우리 금호고가 1등을 먹었던 때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 남자가 전데요. 여기 메이크업이 돼 있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지금도 이 사진을 되게 좋아합니다. 보이조지 있죠. 그때 당시에 팝 가수인가 여장같이 하는 남성인가 있잖아요. 그 메이크업 분장이 되게 내가 섹시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예, 대학교 때입니다. 대학교 때는 이렇게 민속문화연구회 탈반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3 충문도 하고요. 이렇게 풍물도 치고요. 예, 이렇게 마당극도 전투적으로 이 눈빛 안 보이죠. 예, 이랬던 거. 예, 그래서 어떻든 대학교 때 이제 까지 이렇게 연극 활동을 했었고요. 뭐 공연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 회사의 첫 번째 사원을 저는 다르게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졌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애플 자서전이 나왔는데 애플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벌써 그 전부터서 다르게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어떻게 그러면은 다르게 생각했는지 또 한번 봅시다. 제가 94년도에 장가가서 96년까지 보험 영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삼풍백화점이 탁 무너진 거예요. 예. 그때 저는 너무 잘 나갔죠. 동부생명이라는 보험회사의 단체 사업부에 26명의 세일즈맨 조직을 제가 가지고 있었고 전국에서 가장 큰 조직이었어요. 세일즈 조직이. 근데 이 세일즈 조직을 조직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너무 시군중묵기였어요. 제가 대학교 때 학해봤죠. 막 성밀치고 오면서 대학교 때 학생운동을 빡세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운동을 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그 학생운동의 그 대회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학생의 간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을 뭐 이렇게 조직하고 뭐 함께 하는 것에 있어서 남다른 재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26명의 세일즈 조직을 가지고 보험 영업을 해서 전국 1등을 하고 있는데 29일 날이 보험 마감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제가 삼풍백화점을 저기를 그 영업 공간으로 해가지고 한 6개월 만에 그 전체 영업권을 따낸 거예요. 세일즈. 근데 저희는 그냥 단체 영업이라고 해가지고 최고 삼풍백화점에서 높은 사람이나 그 다음 높은 사람들을 계속 노크해가지고 6개월 노크해서 간신히 따내서 각 층별로 매일 하루씩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예. 거기에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그래서 보험 상품을 차트로 그때 당시엔 이런 것도 없잖아요. 차트로 해가지고 상품 가입을 하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보험 상품도요. 그때는 참 정직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저는 보험이 요즘에 재테크로 그러잖아요. 재테크. 나 정말 가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재테크 이야기하는 보험은 들지도 마세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보험의 그 본질에 충실한 것이 어떤 겁니까? 사고나 불안으로부터 대비하는 것. 그것만 해내면 되는 것이 보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험만 팔았어요. 정말 3만원에서 7만원 사이에. 아주 그런 보험. 그랬었는데 이렇게 29일날 제가 5시인가 나왔는데 5시 반에 무너져 버렸어요. 저기. 그래서 그때 계약자가 제가 한 100명 한 달 영업했거든요. 거기서. 되게 평균 제가 퇴근할 때가 거기서 퇴근할 때가 6, 7시였거든요. 근데 간발의 차이로 보험 마감일이어서 먼저 30분 전에 복귀했는데 그래서 100명의 고객 중에 실제 제 고객이 한 10명이 사망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운명이다. 나도 함께 죽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했듯이 깨달은 것이 딱 2개가 있었죠. 죽을 운명을 가진 자는 죽을 자리에 서 있고 살 운명을 가진 자는 죽을 자리에서도 살아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 진정한 내 삶이 천운을 타고났다. 내 스스로 이제 나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두려워하지 말자. 용기 있게 한번 살아가 보자. 뭐 이런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보험이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불안을 판매하고 그렇죠. 불행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보험 이제는 나도 아까
성장했을 때 연극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한편의 가장 빛나는 인생의 연극은 무엇일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결혼 아니겠습니까? 가장 희극적이고 가장 즐겁고 그런 게 결혼 아니냐 라는 부분에서 그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함을 바라보자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러면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에 있어서의 터닝 포인트를 잘 찾아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96년 12월에 드디어 제가 웨딩홀을 오픈을 했는데 웨딩홀이 아니라 25평의 가게를 웨딩드레스 샵을 오픈을 했는데 그때 IMF가 뻥 터졌죠. 예, 그때 자료가 이거 하나 남았더라고요. 예, 97년도에 제가 했던 매장이 딱 이거하고 해서 25평. 지금 보이는 게 매장이 답니다. 그랬다가 계속 이렇게 확장을 하는데 이게 1년 만에 확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한복점도 하고 있고 스튜디오도 차리고 그리고 간판도 이렇게 6층이다 보니까 이렇게 예쁜 그 궁궐처럼 이렇게 네온으로 참 귀엽지 않습니까? 얼마나 제 25평에서 저 간판만 해도 그때 당시에 이걸 철제로 다 절복해가지고 오는데 600만원, 1000만원 들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너무 가당치 않습니까? 그 남들은 다 똑같은 파나플렉스 간판 띄거는데 웨딩이라고 그래도 내 고객 찾아오는 고객들이 저 궁궐 같은 저기 가서 상담해야지 하는 그런 어떤 환상을 심어주려고 지금 봐도 제가 보기에 참 기프가 다 신상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고객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간판에서라도 느끼게 하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6층이다 보니까 드레스 쇼윈도우가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을 했죠. IMF 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제 MI였죠. 이제. 저 이거 끌고 다녔어요. 인생은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 폼생 폼사가 제 건데 이 차를 다 끌고 다니며 이 안양을 막 쏘다녔어요. 그때 안양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멋지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3년 만에 이렇게 제가 스튜디오 빌딩을 지었죠. 그리고 아까 그 차는 항상 이렇게 소품으로도 이렇게 쓰이고요. 자, 다르게 생각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결혼식장도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식장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렇게 놀리고요.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르게 생각하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참 막 SNS가 떴잖아요. 3, 4년 전에. 그때 거기서 중요 테마가 공유경제였어. 공유경제. 어떻게 뭘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집단지성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는 내 예식장을 그냥 일반에 그냥 공유해버리자. 과감하니 그걸 다 오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단 하나의 기준만 있었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임이나 단체나 조직이나 일반인들의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분들이 공간이 없어가지고 뭐 어디 가서 호텔을 빌려서 한다든지 뭘 빌려서 하면서 사용료가 굉장합니다. 저희도 100만 원이거든요. 1시간에 사용료가 2만 원 공간 빌려 쓰는데 그런 것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해버리고 그래서 가장 그 행사들이 많이 있게 하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이렇게 저희가 브랜드를 넓혀나가는 이런 것이죠. 강자에게 도전하라 사원이 이제 두 번째. 강자에게 도전하라는 저는 사업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죽을 공간에서도 살아났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용기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죽었던 목숨인데 뭐가 두렵냐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사업적이 진짜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그걸 감내할 수 있는 나한테 오는 기회들이 있다는 거죠. 인생에서. 그 기회를 절대 나는 도망가지 말자. 그건 다 하늘이 나에게 주는 기회야. 그걸 내가 왜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숨으려 가고 도망갈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절대 거기서 지지 말자 라고 해서 결국에는 내 마음속에 호연지기를 얼마나 내가 갖추고 있느냐 이것의 문제다.
내가 그걸 받아 안을 수 있느냐 마느냐. 항시 저 기준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가진 기회들이 오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남들보다 더 성장한다라고 하면 자본주의에서 꿈의 성장, 그런 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남들보다 10배 성장하고 남들보다 100배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계약서만 열심히 10배 100배 더 쓰면 된다. 계약서가 본질이다. 딱 이 두 가지가 제 사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25평부터서 계속해서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를 쓰는데도 문제는 나의 준비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과학적으로 내가 판단했을 때 저게 맞는가. 내 머릿속에서 늘 과학은 뺑뺑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판단을 하는 이런 것을 해서 3년에 하나씩 예식장을 넓혀나가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3년에 하나씩 거의 다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 아까 강자에게 도전하라고 했는데요. 제 인생의 강자는 누굴까라고 늘 생각을 하죠. 적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전투를 할 땐 그래요. 적이에요. 늘 저도 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난체스터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웨딩 사업의 특징이 어디 잘 된다 그러면 또 바로 옆에 생기고, 제가 가는 데마다 항시 제가 오픈하면 꼭 옆에 불과 6개월 1년 만에 하나씩 생겼어요. 아니 무슨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 사업운이 없을까? 잘 나가는데 바로 와서 옆에서 생기면 어떡합니까? 이게 반딱 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 끊임없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좌절감도 스스로 많고, 아까 찌질이었잖아요. 술도 많이 먹고 막 꺼이꺼이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안양에서 웨딩을 두 번째 할 때 아주 큰 경쟁자가 바로 옆에, 내 옆에 빌딩에 바로 옆에 빌딩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것도 그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에 생겼거든요. 그러면은 그 웨딩홀 자체가 원래는 그 시민들을 위한 스포츠 센터였거든요. 스포츠 센터. 그것을 어떤 그 법을 약간 교묘히 피해가지고 그 시민들이 이용하던 수영장이었던 것을 웨딩홀로 고치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서 많이 느꼈죠. 저건 아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한다 하더라도 시민을 위해서 평촌 60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그것도 국제구역의 수영대회가 가능한 그런 수영장이었거든요. 그것을 시민의 감시와 시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감시나 내지는 편법을 이용한 도움 속에서 그 사업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체육시설을 웨딩홀로 고치는 것을 저는 목격했고, 그걸 반대도 했고 하면서 저건 사업가의 길이 아니다. 저건 내 길이 아니다. 아무리 돈이 좋지만 돈을 쫓아가는 저런 모습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속에서 그 경쟁을 하면서 나는 이 경쟁에서 상대방이 경영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많이 배웠죠. 상대방한테. 배우면서도 근본적 본질에 있어서의 판단이 벌써 틀렸었기 때문에 나는 그때 경쟁이 없는 곳으로 내가 가리라. 경쟁 피하는 전략.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난체스터 법칙이라고 내가 말했는데 좀 약간 게릴라적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무주공산을 늘 찾고 싶은 그런 거. 남들하고 싸우는 게 제가 그렇게 전투적으로 생겼지만 의외로 또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에서 안양군포 의왕 100만을 상대로 한 웨딩홀이 그때 당시에 제가 2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정리하죠. 그래서 구리로 옮겨갑니다. 구리에 가면은 구리하고 남양주에서 100만의 인구가 되니까 거기에 경쟁 웨딩홀도 몇 개 있었지만 내가 가면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세 번째로 더 판매할 수 있는 마케팅 시장이 더 큰 곳이 어디냐. 100만이 성에 안 찬다. 그래서 1000만을 내다보고 강남 목화의 시장을 인수하게 되죠. 그 다음에 경기 도청 소재지에 그래도 하나 있어야 할 거 아니냐 하면서 수원 영통, 내지는 강남에 있으니까 강북에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저는 만체스터 법칙이라고 하는 거고, 마케팅의 시장 영역을 얼마나 크게 하면서 체인망을 이렇게 설정하느냐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자에게 도전이라는 것이, 물론 싸움할 때는 제대로 싸우는데 제 이야기는
현명한 바둑을 피해서 두면서도 강자를 이기는 전략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이 나를 강자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짜 강자를 이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의왕에다가 웨딩 올 했던 겁니다. 예. 이거 지금 2개쯤 700평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거 한 25억인가 7억의 분양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 주머니에 7억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연예인 있잖아요. 여자 연예인. 이 여자 있잖아요. 이혜영. 예, 이혜영인가 김혜영인가. 그 친구 남편이었잖아요. 그 친구가 이 이상민이가 평촌에 딱 뭔가를 한다고 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텔레비에서 보니까 그걸 하려고 했던 레스토랑 사업이 안 됐다고 이렇게 TV에 딱 나오는 거예요. 연예가 중계 뭐 이런 거 돼서. 그래서 바로 이 공간에 그가 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분양을 받았어요. 이게 2호점 웨딩홀이 됐습니다. 근데 이 웨딩홀을 할 때도 이 2개층 2,000평이거든요. 이걸 분양을 받는데 53억이 분양받았거든요. 그때. 근데도 그때 제가 이것도 한 8억인가 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53억짜리. 근데 일단은 나를 믿었어요. 나를. 무조건 계약서 가서 썼어. 무조건. 저처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계약서 바로 쓰고 제가 안양역에 호텔 하나 지어보려고 건물을 하나 사뒀던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23억에 샀던 거였는데 진짜 대책이 없이 저걸 저질러 놨는데 어떻게 마련할지도 모르겠는데 한 달 뒤에요. 어떤 스님이 저한테 찾아옵니다. 그래서 스님이 그 건물을 자신이 사겠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그 건물이 정말 너무너무 신나요. 웃겨요. 그 건물이 원래 안양이란 게 안양이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 안양사 뭐 해가지고 안양이 뭐 중토극락 뭐 이런 것에 대한 그것으로서의 안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 건물에 절대 부지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러 와서 난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종교인들한테 또 내가 우려먹기는 싫더라고. 제가 23억 그 계약서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23억만 주세요 라고 하는데 더 스님 가관입니다. 1,000만원 가져와서 23억짜리 계약서를 쓰자는 거예요. 1,000만원 가져와서. 근데 저 그대로 써줬어요. 그러니까 보험을 걸었죠. 그래서 분양잔금 마지막 낼 때 12월달 스님이 23억을 보내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되게 그때 이제 50% 내 돈 내면 50% 융자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걸 인수해서 웨딩홀을 한 그런 부분이 우리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구리 남양주점 이것도 구리 남양주점도 이 책에 이제 책 꼭 필독서니까 제가 그냥 주마 강산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정이 되게 낮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훌륭한 예식장이 아니죠. 한 2년 잘해 먹었는데 고전을 면치 못하더라고. 또 옆에 경쟁상대가 나오니까. 어떡합니까? 그걸 그냥 물러섭니까? 우리 내부에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봤더니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둥 뽑아버리고 천장 뚫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물러서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 천장을 뚫어야 한다는 것이 해결이 고민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천장을 뚫기 위해서 여기도 2개층 2,000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게 9층 10층이거든요. 그러면 1층부터 8층까지 여기도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런 복합 상가를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개발할 때는 1층부터 8층까지의 약 100개의 상점이 있었는데 그것에 거의 90%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6개월 동안 받았어요.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이 상가 주인들이 어떻게든 끈질기게 해가지고 그 90%를 채워서 결국엔 이렇게 천정 뚫는데 물리적으로 뚫는 것은 쉬워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드디어 나도 변방 문화, 아웃사이더 문화에서 주류 문화로, 에딩 문화 자체에서 주류 문화로 진입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칭찬을 하죠. 그건 뭐냐면 건강한 아웃사이더의 문화가 주류 문화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있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첫째 가지고 있었던 게 있다. 내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다. 난 그 자신감이 건강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은 곧 고객들과 있어서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된 상업으로 풀어가는 거. 그러니까 거품이 많았고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런 거 절대 저는 용납하지 않았고 내가 판단하기에 이 정도 금액이 적정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정직하게 해나갔거든요. 그러면서 그 건강한 자신감과 플러스해서 늘 새롭게 하려는 창조적인 어떤 그 행위들이 무수히 일어납니다. 책에 뭐 자세히 기록도 되어 있지만도 그러면서 그 창조성 이 두 가지가 나를 발전시켜서 16년 만에 여기에 진입하게 했다라고 제가 소회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까도 찌질이라고 했는데 어떤 찌질이로서의 열등의식이었던 것이 이때는 아주 건강한 점점점 내가 자신감을 찾아가면서의 자신감 있는 나로 진정성 있는 나로 변화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강남 웨딩문화원은 왜 무너졌습니까? 왜 나한테 사업권을 인수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자기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적인 자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의 웨딩홀이 결국 저한테 했던 거죠. 이걸 인수할 때 권리금 진짜 얼마 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줬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죠. 제가 제 주머니에 벌써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쩔지 모르겠어요. 인생에서 내가 100억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고 100억 가지면 사업하고 그러겠습니까? 100억 현찰 딱 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 도전할 생각이 있습니까? 적을 인수할 때 그때 그렇게 고민을 했던 겁니다. 현실적으로 나름대로 물질적인 것은 일정 정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난 정말 그만두고 싶은가? 아니면 정말 나의 꿈을 위해서 그것은 한낱 휴지로 바라봐야 하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딱 일주일 고민했습니다. 딱 일주일. 그리고 나서 나는 나의 꿈에 도전하는 게 더 낫다. 숫자는 종이에 불과하다. 휴지에 불과하다. 그리고 저는 꿈을 택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제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데 이것도 너무 재밌습니다. 이것도 이 입찰을 처음 들어갔는데 저희가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입찰 들어간 사람이 여기 자체 운영하고 있던 사람하고 또 법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입찰 받은 사람이 안 나가버림으로써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입찰을 받은 사람과 그 기존 업주가 안 나가면서 둘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기존 사업자 안 나간 사람한테는 영업 못하게끔 막 건물 여기저기에 대자보 붙여놓고 뭐 해가지고 근 1년 6개월인가 또 다시 끕니다. 그러면서 둘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입찰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적같이 제가 입찰을 따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했죠. 예? 살 사람은 살 자리에 있다고. 내 자신에 대한 운명을 굳건히 믿고 도전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 됩니다. 근데 1차 사업자가 그때 연세가 한 20억인가 이 정도 써가지고 1차 사업자가 됐죠. 근데 제가 됐을 때 연세를 연세장 이 정도 써가지고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주관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 주관을. 안 되면 그만이 아닙니까? 도전했다는 것이 우린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성공 여부는 그 다음이고요. 난 성공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도전해봤느냐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더니 입찰돼가지고 어떻든 그 앞 사업자보다도 연 7장씩은 벌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월세만.
자, 이렇게 해서 그 96년도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3년 단위로 이렇게 사업을 확장해 가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수원점을 이렇게 할 때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이렇게 8개의 웨딩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너무 재밌는 게 웨딩홀 자체가요, 전부 다 저 안에는 내용과 철학을 담았습니다. 책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자세히 설명드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게 안양점인데요. 제가 그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을 읽고 나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여기 교육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잖아요. 저도 굉장히 독서광이거든요. 책을 많이 보는 건데 책을 한 10권을 무조건 사요, 일주일에. 그러고 나면은 2권 정도는 최대한 보려고 하죠. 나머지는 머릿말. 그러면서도 제 서재는 꽉 책에 쌓여 있는데 든든하죠. 그 책이 내가 비상시에 꺼내볼 수 있는 무기들이 있다는 느낌. 뭐 무기고죠, 제 무기고. 그런 부분인데 스티브 잡스의 책을 보는데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이다. 이 말 한마디 있잖아요. 그 말이 그냥 제 머리를 뒤통수를 때립니다. 한 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뭐 미니멀리즘이라든지 젠 스타일이라든지 저희도 그 어떤 인테리어 사업에 대해서 눈이 되게 밝아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경향성 이런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단순함이 궁극의 정교함이다라는 부분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파생된 어떤 원류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그 단어잖아요. 그것을 보고 나는 내 웨딩을 한 번이라도 그렇게 깊이 있게 사생해 봤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류가 이루어지고 나서의 결혼의 원형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류의 최초의 결혼은 무엇이었을까 라는 고민을 그때 하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결혼은 누가 봐도 성경책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 결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당분신화로 이야기하면 환웅과 웅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인류 최초의 결혼을 우리 신랑 신부들이 결혼할 공간을 인류 최초의 그러한 결혼식장으로 꾸며놓으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담과 이브가 결혼을 했다면은 아마 풀잎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과나무도 있고 구름도 있고 바람도 있고 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새도 있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일 앞에 그 앞면이 다 돌로 이렇게 이런 자연석 같은 돌로 해가지고 돌과 바위 같은 것을 자연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숲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숲과 나무를 저렇게 표현하고 양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이 막 흐릅니다. 호수같이 생명수가 흐르듯이 양쪽에서 물이 흐르게 하고요. 그리고 위에 천장이 쫙 열리면서 햇빛이 팍 쏟아지고 위에 구름이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놨고요. 그래서 어떤 자연 요소를 끌어들였고 음향으로 새소리 계속 나오게 해놨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요. 저는 또 여기에서 이 공간을 카이스트의 이민호 교수님하고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교수님하고 좀 친해가지고. 그래서 교수님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고민을 책을 보니까 이제 과학도 종교도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해답을 주지 못하고 그러면서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무궁한 많은 그 번민과 어떤 해결책을 못 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이후 사회의 대안은 어떻게 합니까? 해답을 어디에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까? 라고 이제 제가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는 어르신이 거니까 그 이민호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더니 갑자기 처음으로 또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천부경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대에 천부경이라는 경전이 우리 민족 경전이 있었는데 그 속에는 벌써 아라비아 숫자로 해서 온 우주의 법칙을 설명하는 81자의 경전이 있다. 그게 천부경이다.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부경
저는 처음 들었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서점에 가가지고 천부경 책을 또 한 10권 삽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습니다. 천부경 책에. 그래가지고 그걸 막 밤새도록 읽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아담과 이브의 결혼식이지만 다시 우리의 천부경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공간을 숫자가 다 깃들게끔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커다란 종을 부채 불교의 종 제작하는 거기 인간문화재를 통해서 종을 직접 만들었어요. 7천만 원 들여가지고 그걸 달아놨어요. 종을 하나. 그게 1번이에요. 근데 그 종에다가는 천부경 81자를 제가 다 새겨놨죠. 왜냐면은 만일 내 애드몰이 없어지고 어디 보물상으로 그 종이 팔려간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웨딩홀 이름이 또 딱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년 후에도 천부경을 가지고 웨딩홀을 만든 사람이 있어. 역사에 남아보려고. 재밌지 않습니까? 발상이? 늘 저는 비록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저는 역사하고 함께 내가 늘 소통하려고 하고 역사에 남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서 저는 계속해서 기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록을. 그래서 어떻든 천부경 종을 저렇게 만들어서 해놓고 천부경 처음이 무시무종이에요. 시작도 끝도 없는 뭐 이런 식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그 종을 무시무종의 끝종자를 종종자로 바꿔놨습니다. 단 하나. 재밌는 것은. 네, 그래서 신부가 입장할 때 종을 딱 치거든요. 근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성경에 태초에 우주에 소리가 있으니 라고 첫 구절이 그러잖아요. 성경에. 예. 우리가 먼 우주의 시온을 쫓아가다 보면은 소리가 있었고 파동이 있었고 음파가 있었던 게 우주의 처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종소리는 바로 우주의 처음에 그 소리를 닮은 것이고 사랑이 이루어지죠. 남녀간의 사랑이. 그래서 그들의 사랑이 고귀하고 같이 보면은 어떻습니까? 엔드리스 러브로 끝까지 남는 거죠. 그게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이고 성춘향이고 뭐 이런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고귀한가에 따라서 그것도 또한 역사에 영원히 소리처럼 영원히 남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무종의 종 엔드리스 러브를 표현하는 소리의 줄 이걸 땅 때리면서 인생의 첫 출발을 알리는 부분으로 그게 1입니다. 그리고 2는 빼고 3은 요 위에 3개의 링인데 이런 반지를 형성하는데요. 자기 자신이 여보 당신을 만나서 분신을 해서 반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다 그 숫자로 표현해 가지고 우주의 기운이 가득 든 공간이라는 느낌을 확실히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경건함과 엄숙함이 확실히 틀리게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식으로 전체 공간이 뭐 여기는 그 돌로 해가지고 그 무수한 시간의 세월 우리가 유전자와 유전자 인간의 그 무한 인류의 세월을 시간의 세월 속에서 만나서 그래서 어느 특별한 순간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식으로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드레스 사업입니다. 저희가 앙드레 신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늘 파티와 쇼와 이런 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쇼들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고요. 예. 이게 이제 저희 그 드레스 빌딩인데요. 이게 뭘 생각합니까? 이걸 보면 웨딩 이게 선물 상자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선물 상자. 이 건물의 모티브가 선물 상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선물 상자 신부에게 있어서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웨딩 드레스겠죠. 그래서 웨딩 드레스가 전층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부에서 이렇게 또 트렁크 쇼를 끊임없이 매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원은 우리가 고객의 마음을 얻어라 이 부분인데요. 고객의 마음을 얻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얻어지겠습니까? 전 늘 우리 직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감동은 잘 계산된 시나리오에 의한 우연을 가정한 그런 준비된 것에 의해서
감동이 불러온다. 이런 이야기를.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누누이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놀라운 일을 하나 해낸 거예요. 그 저희 회사에서 브라이덜 샤워 파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브라이덜 샤워 파티에 부모님을 찾아가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신부를 모르게 그래가지고 브라이덜 샤워 파티를 할 때 탁 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 막 울잖아요. 엄마 아빠가 막 축하한다고 이러니까. 이거 제가 지시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부모님이 부산에 계시고 쉬는 날 직원들이 가가지고 인터뷰를 따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 결혼하는 신부들은 결혼할 때 굉장히 설레이잖아요. 그쵸? 너무 설레이고 행복한데 막상 이제 결혼식을 계약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부터서는 불안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신부는 공주를 꿈꾸다가 결혼 준비를 막 해가다 보니까 행사 기획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서비스를 할까? 그래서 우리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인연은 채우고 불안은 비우다. 그래서 인연 채움 서비스에는 이런 대표적인 5가지의 서비스를 만들고 불안 비움 서비스로는 또 이렇게 대표적인 4가지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책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어부매듭 하나만 해도 뭐냐면은 그 태초의 인류의 그 언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형문자, 한자의 상형문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앞선 문자는 매듭이었다고 합니다. 매듭.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은 그 옛날 주택에 보면은 3개의 나무를 이렇게 살인문 앞에 해가지고 뭐 하나를 밑으로 내려놓으면은 뭐 집에 나 있어 뭐 혹은 뭐 왼쪽 거리인가 어딜 내려놓으면은 바로 5분 거리에 있어 뭐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을 문고리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약속적 기능이 바로 우리의 매듭이라는 것이 인류 최초의 어떤 언어적인 언어 자체가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매듭으로 해서 어부 매듭이 결혼식에 마야 문명에서부터 해서 끊임없이 이어져 오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복원시켜내자. 주례없는 결혼식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희화하고 너무 의미를 좀 애소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다가 이 서비스를 집어넣자 해서 고객들이 원하면은 어부 매듭을 신랑 신부가 이렇게 하면서 사라져갔던 인류 문명의 어떤 결혼 양식을 물론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이 어부 매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결혼식 할 때. 그것을 우리도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리밖에 하지 않고 있을 겁니다. 독특한 그런 문화로서. 예, 그래서 어부 매듭을 실제 부부가 만들어 보는 거. 이런 그 브라이덜 샤워 파티 할 때 그러면서 어부 매듭의 의미라도 다 이야기를 해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스칼라툼의 서비스 현장을 우리는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연을 만드는 인연지기라고 이렇게 우리는 인연지기라는 것으로 이렇게 확고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이야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스타벅스는 일상의 만남을 직장도 아니고 가정도 아닌 제3의 공간 속에서 편안함과 그런 속에서 문화를 접목해서의 스타벅스 커피와 문화를 믹싱시켜서 스타벅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 스타벅스가 공간이라는 것이고 저도 웨딩홀 공간 사업을 한다. 나는 공간 아트 디렉터다. 내 스스로 늘 생각을 하면서 공간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공간은 동양적인 철학이 완수된 공간을 만들자. 동양의 공간은 무엇이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그리고 어쨌든 그 일기일에 그 어떤 그 한 번 만났을 때 어떤 그 인연 그것을 일기일회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서양의 만남의 철학이 우수한지 동양의 만남의 철학이 우수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난 동양인이니까 동양인으로서 우리 만남의 철학은 사실은 인간에 대한 배려정신과 인간에 대한 그 내포된 어떤 그 함축된
사랑의 어떤 그런 것이 깃들어 있는 게 바로 인연 정신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철학적 문제로서는 스타벅스를 능가하는 회사다. 감히 가치와 철학이란 분야를 두고는 우리가 평생에 딱 한 번의 그 인연을 통해서 모든 것을 결혼이라는 것 속에서 다 만들어 나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훨씬 뛰어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속에서 저희는 인연직이라고 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선언문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서비스 선언 선포식을 합니다. 다음이 이제 혼을 담아 성공을 기원하라의 사원인데, 이게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백제 금동 향로 아닙니까? 예. 이 백제 금동 향로에 들어가 있는 그 어떤 문화적 가치 그리고 철학적 가치, 이거에 대해서 한번 꼭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다 잘 알고 있겠지만 여기에는 바로 천지인 사상이라든지 뭐 음양오행이라든지 뭐 도가 사상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함축적으로 여기에 예술세계에 다 표현해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저희 스칼라티움의 어떤 그 내재된 철학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장사라는 게 어떤 단일한 하나의 그 우리는 굉장히 단순하게 어떤 한 가지만 팔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제품 위주로 너무 사고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결혼이라는 것이 어떻게 제품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가장 아까 말했듯이 연구를 하고 뭐 이랬던 제가 이 웨딩업에 뛰어드는 것에 굉장히 자신감을 가졌던 것은 뭐였냐면 웨딩을 어떻게 상품으로 이해하느냐는 거죠. 천박한 웨딩 상업자들이 웨딩을 상품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뛰어들 때 웨딩이야말로 이건 완전 완벽한 종합예술이야. 거기에는 뭐 드레스, 음악, 뭐 음식, 뭐 테이블, 뭐 데코레이션, 뭐 모든 것이 거기에, 그래서 고급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다 보여주는 아주 고급 문화야. 저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특히나 내가 무대에서는 하나의 무대 세트도 바꾸고 의상도 하고 하면서 또 스토리 연출 이런 것도 해봤기 때문에 너무 이 웨딩을 바꿀 수 있는데 내가 적임자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때 당시엔 지금보다 더 얘기가 돼 있었거든요.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결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저는 웨딩은 고급 문화상품이다 라고 정의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저는 그 웨딩, 우리 그 웨딩에다가 모든 제가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봤던 어떤 인문학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하루바로 갖다가 썼어요. 막 디벙덕이 되게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거죠. 우리의 스칼라티움 브랜드는 뭐 에드워드 맨젤슨의 인생의 7계단이라는 거기에 책에 영감을 받아서 스칼라티움 브랜드의 실제적인 것을 탄생을 시켰고, 뭐 이 테디 아까 그 평촌에는 테디 웨딩 베어 박물관을 미니로 이렇게 제가 테디 베어를 이렇게 막 스미소니언이라든지 뭐 이런데 그 박물관 그런데 경매 받는 거 이런데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영국 거니 뭐 이렇게 스코틀랜드 거니 뭐 그걸 모아서 박물관을 꾸며라. 뮤지엄을 조그만하니. 그래서 데스티네이션이라고 뭔가 특별한 곳에서 신부는 결혼하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 욕망을 찾아주기 위해서 일부러 박물관을 꾸며놓고 선물로 웨딩을 할 때 테디 웨딩을 선물하는 그런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영화 같은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 영화를 틀어줍니다. 저희는 더 시네마 웨딩은 영화를 틀어주는 웨딩을 하고 있고, 아까 말했던 천부경을 테마로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아까 말했던 아담과 이브 그걸 한다든지, 책프레이션을 한다든지. 책프는 뭐 성당 아닙니까? 한마디로 성당의 어떤 종교적인, 그리고 교회에서 주로는 세레머니 중에서의 어떤 세족식 이런 것을 신랑이 신부의 발을 씻겨주게끔 하면서 막 눈물 펑펑 흘립니다. 신부들 정말. 그러면서 그 신랑이 또 거기에서 마지막 프로포즈로 편지를 다 준비하고 신부 몰래 준비해 오게끔 합니다. 그래가지고 신부한테 읽어주고, 우리는 그 온통 꽃밭을 만들어 놓고 음악을 잔잔하니 조명 뭐 해놓고 하면서 하면 정말 재밌는 퍼포먼스 많이 나옵니다. 신랑님들도 막 꺼이꺼이 우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세족식이나 브라이덜 샤워 파티, 그리고 결국에는 저희는 이제 직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없죠. 토요일 일요일 거의 아시잖아요. 네.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사람들은 종교인들밖에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아주 먼 훗날의 과거에는 결혼식을 어디에서 했을까? 그것은 아마 뭐 재단이라든지 마을의 당산나무라든지 뭔가 의미 있는 신령스러운 곳에서, 그것도 그 마을의 부족장이라든지 제사장이 직전하는 그런 데서 결혼을 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현대판 제사장이야.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날 우리가 결혼식을 신부식들을 시켜주는 거야. 신랑신부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업을 가벼이 여기지 마.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라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의 고대의 재단을 그렇게 끌어온 거. 다음에 아까 말했던 어부매력을 끌어온다든지 뭐 이것뿐이 아닙니다. 책에 뭐 다양한 내용들이 더 나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결혼에 대한 모든 혼을 담아서 하나의 그 스칼라티움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아직 여러분 제가 여기 오니까 스칼라티움 알았지 뭐 그 전에 알았습니까? 스칼라티움 브랜드를 이제 브랜드 초안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키워나가는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네? 한 5분. 5분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래의 계단 부분에 있어서 미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사설이 길었는데, 저는 장가를 갈 때 제가 통장에 75만 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75만 원을 가지고 1000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1000만 원 가지고 장가를 갔는데요. 그때 그때 생각을 늘 합니다. 정말 에피소드가 많은데, 근데도 난 너무 자랑스럽게 장가를 갔고 너무 떳떳하니 갔고, 그때 내 후배들만 하객으로 200명이 넘게 왔었고요. 그 200명하고 디프리도 폼나게 어마어마하게 잘했어요. 노래방을 아예 통째로 아도쳐가지고 노래방 방마다 그 동아리 이름들을 다 써놓고 해가지고 파티를 하고 아주 신나게. 그래서 지금도 제 인생에서 가장 신났던 것은 결혼식입니다. 아마 내가 운명할 때까지 가장 중요했던 게 결혼식이라고 전 스스로 늘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제 결혼식을 얼마나 내가 당당하게 했는가. 돈이 없어도 째째하지 않고 내가 온몸으로 그 결혼식을 즐기려고 했는가. 나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말 두렵지 않게 참 잘 현명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저의 기억을 늘 생각하면서 그랬습니다. 제 그런 목표는 앞으로 뭐냐. 예? 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 사업가는 죽으면은 브랜드를 남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칼라티움 브랜드를 남길 건데, 스칼라티움 브랜드에 있어서 가장 혼은 무엇이냐면은 돈 없어서 서러운 결혼은 없게 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사업에 앞으로 20년 더 사업을 할 거라 생각하면은 그 20년 동안 돈이 없어도 용기 있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저 결혼하고 싶어요 하면 돈 없이 먼저 결혼시켜주는 그런 결혼문화재단 내지는 그런 그라민은행의 어떤 소액 융자제도 같은 이런 것을 결혼을 통해서의 부분으로 마지막 해결을 내가 해주는 부분. 그래서 자그마한 성장에서 자랐던 그 성공의 씨앗이 대한민국에 결혼하면은 스칼라티움에서 그런 것을 빛내주고 싶어요. 앞으로 제 꿈은 워렌 버핏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 서적이 만일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베스트셀러가 된다면은 이것을 영어로 중국어로 일어로 번역을 해서 동양 철학에 있어서 만남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기업, 스타벅스와 맞짱 뜨는 기업으로서의 내재된 가치, 외형적인 돈이 아니라 진정 인간이 아무리 자본주의가 성화를 부린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길에 있어서의
자본주의는 하나의 형태적인 것이었지 자본주의가 목표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실컷 벌었다가 그 정도로 화끈한 동양 민족이거든. 결국 결혼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치 있으면서도 결혼을 어떻게 보면 가장 만악의 근본이 또 결혼이에요. 또 만악의 해결책이 결혼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동남아의 결혼의 한류의 진정한 한류 웨딩으로서 가장 결혼 문화를 우리는 농경사회의 어떤 부분에서의 결혼 문화가 계속 변천했거든요. 그것이 일본은 너무 전위적으로 앞서가 버렸고요. 한국은 중간 단계고요. 중국은 한국을 쫓아오는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표준형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저는 확신을 갖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들에게서 하면은 금방 난 내 꿈이 달성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게 두 번째 꿈입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 꿈은 아까 말했듯이 그라민은행처럼 해서 결혼의 모든 것의 통합적인 사고 속에서의 모든 것을 제가 다 하나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도 이야기했듯이 찌질이었지만 하나하나 고민을 쭉 해나가면서 키워나갔더니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그 학생운동하면서 만여 명 앞에서 늘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보험을 팔러 돌아다니더라고요. 보험을 팔러. 그때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대국불기다. 내가 10년 동안 자명을 하겠다. 그래서 돈을 꼭 모아야겠다. 정말 거의 자명하다시피 10년 동안을 이렇게 돈을 벌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책을 쓰면서 그래 이제는 좀 세상 밖으로 좀 나가보자. 그러니까 10년 동안 말 주변이 많이 녹이 슬었어요. 잘 그랬는데 어떻든 세상 밖으로 나가보자. 왜 나가보자 하는 그 결심도 했었냐면은 여러분들 요즘 청년 세대들을 오포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뭐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직장 포기, 그리고 자녀 포기, 주택 포기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 업을 하면 할수록 무게감이 짓눌려 죽겠는 거예요. 이건 보통 업을 해왔던 게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벌려고 했던 이런 사업이었지만 이런 철학적 내용들을 끊임없이 다듬고 따듬고 하면서 사업에 인입시켜내고 하면서 점점점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 내가 왜 이 사회에 왔지? 소명의식. 이게 내 개인의 성공이나 내 개인의 부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조금씩 눈을 뜨게 되죠. 그러면서 요즘 오포 세대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저는 결혼 문제로 봤습니다. 왜? 연애를 포기하던 세대들의 연애의 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연애의 완수는 무엇입니까? 결혼 아닙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은 연애 포기했던 것이 연애 완수로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결혼은 결국 남녀가 밥 먹고 영화 보고 뭐 가끔 모텔도 가고 뭐 이런 모든 것의 궁극적인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결혼 아닙니까? 사실은 용기가 없어서 우리가 결혼을 도망가려고 하고 비겁하니 뭐 같은 방송이나 뭐 이런 언론에서 이 남녀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불균형적인 거, 시각의 불균형 속에서 결혼의 문제를 찾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건 비겁하게 문제를 늘 바라보고 현실 돌파적인 문제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가장 완벽하고 최종적인 커뮤니케이션, 이게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을 잡는 직업의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눈높이를 낮추기 때문에 둘이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한 다시 새로운 그 설계를 하면서 직업 문제 해결됩니다. 직장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씩 그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문제 해결되는 게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죠. 그러면서 자녀를 낳게 되고 주거 문제가 모든 만악의 또한 근원이 결혼이었지만 모든 해결의 근본 또한 결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인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을 여러분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스칼라투움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게 저의 소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자신의 꿈을, 자신의 스스로를 잘 믿고 그리고 자신의 꿈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강연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질문 간단한 질문 있으십니까? 저기 잘 들었는데요. 혹시요 스카이티움의 직원